묘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수입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관세 인하도 결정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현재 요소수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불은 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일단 2달 반 정도의 여유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여유 물량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청도에서 2,700톤이 출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 18일부터는 운전용 요소수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운전용 요소수가 이제 출발해서 한국에 곧 도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요소 5,000톤 역시 곧 이제 출항을 해서 도착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제 이 출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또 흔히 말하는 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통관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요소가 들어오면은 요소를 요소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요소수는 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용이고 차량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환경 친화적인 역할, 결국은 오염물질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질이,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한 20일 정도 통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긴급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3에서 5일 안에 이제 요소수가 직접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요소가 들어오면은 요소수를 생산해야 되는데 요소수를 생산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네. 뭐 한 달 안에는 전반적인 공급망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이 결국 언제 제때 이렇게 잘 입고되느냐 이걸 또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슈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제정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까 11시에 뭐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급망 관리를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공급량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 재고 관리. 크게 보면은 이런 공급망 관리라는 게 크게 세 분야로 있는데 예. 결국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주유소를 통해서 일단 판매하고, 주유소란 것은 결국 가격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수입업체가 이제 물량을 수입하면은 얼마에 어느 공급처에 팔았는지 그것을 기입하게 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조달을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급량 부분 역시 이런 가격 외로 또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량은 이제 주유소에서 한번 팔 때 10리터 이상, 작은 차들은 소형차들은 10리터 이상 못 팔게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30리터까지만 팔게 한다는 이런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재고 관리는 결국 공급처가 제일 중요하죠. 공급처에 대해서 2달 동안 도대체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얼마고 나간 양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의 양을 체크하면서 한 2달 동안 이게 탄력적으로 결국은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상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 상황이 좀 불안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을 준다는 이야기고, 네. 거기에 따라서 가격 역시 굉장한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스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공공 마스크라고 해서 약국을 통해서만 가격을 한정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펼쳤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공급망에서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급망이 판매처를 정하고, 이 판매처에서 어디에 분배할지를 정하는 이제 공급관리 정책을 피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고요. 네. 또 가격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가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장 교란 행위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전시 자원을 어떻게 보면은 쓴 것처럼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내리겠다. 벌금이나 형벌을 굉장히 강하게 유도함으로써 어떤 시장 교란 행위, 시장의 매점 매석 행위를 어떻게 보면 제어하고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재고가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 재고가 안 들어올 때는 한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 이 양면 정책을 동시에 펴서 결국 공급망 관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 관세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선 그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당 관세가 무엇이고 또 이번 조치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제품 품목별로 관세가 정해져 있죠. 관세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뭐 사치제 같은 것이나 비싼 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조금 더 붙여서 이런 소비를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할당 관세란 것은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정해진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세입니다. 네. 지금 요소수 수입할 때 요소나 요소수를 수입할 때 아세안 국가에서는 5%, 그다음에 이해 국가의 수입 시에는 6.5%의 관세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 관세를 다 철폐하겠다. 이 관세를 철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을 관리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죠. 6%, 6.5%도 이미 부담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역시 철폐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가격을 더 이상 더 낮춰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제한이 사실 중국이나 호주는 좀 적용이 안 되는데 중국이나 호주는 이미 한국과 FTA가 협의가 돼 있어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이미 관세 0%이기 때문에 이 할당 관세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이걸 좀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일종의 전시 네. 관리죠. 비상 상황. 예, 비상 상황이고 전시 관리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자를 빼가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매점 매석하거나 이런 것은 흔히 말해서 국부를 그냥 사익 취구를 넘어서 이제 국부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는 행위다. 이런 식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형벌이나 처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이 점검하는 빈도수 역시 일반적인 매점 매석, 과정 관리, 독점 관리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나가게 될 것이 당연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략 자산, 일종의 전략 자산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부까지 연결된 문제라 형벌이 형벌이 굉장히 과중하게 나가게 될 것이고 네. 이 형벌을 부여한 빈도수 역시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코 가벼운 성격의 권고 수준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이제 문제는 또 이번에 확보한 물량이 다 소진되는 시점에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재발 방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소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유럽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유럽에서는 요소수를 자기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지만 수출을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소수 혹은 요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비료입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데 이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역시 결국은 이제 비료, 겨울에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단기간에 요소수를 많이 생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떨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장기화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 조금 가격을 더 준다 할지라도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좀 여유가 있는지 지금 호주나 베트남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 생산국이라서 요소수를 생산할 역량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결국 컨택을 많이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 빨리빨리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원론적인 대안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단기간의 문제는 노력을 많이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두세 달치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분석이 많던데 이 두세 달 이렇게 시간을 번 기간 동안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 보조금 등을 좀 지급을 해서라도 국내에서 일정 부분은 좀 생산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결국은 중국에 일변도로 의존된 이런 요소수 수요를 탈피하고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등에 대해서 결국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석탄을 많이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수를
사실은 저희가 수입하기가 쉽거든요. 네. 이쪽에 대해서 요소수 수입 채널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일종의 전략자산 개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체의 국부를 관리한 자산의 개념으로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은 예전에는 사실 나프타를 가지고 이런 요소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도 일부 부활시키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결국은 이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를 장기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전 현대차 직원이 약 287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역사가 긴 이야기인데 네. 2016년부터 이제 진행된 일이 지금 이제 보상금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에 결국은 현대 기아차의 세타 엔진, 세타2 엔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김 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를 한 거죠. 네. 공익 제보를 한 상황이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그분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한 1% 정도, 그러니까 불량률이 거의 1%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자기가 뭐 회사를 결국은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결과 미국에서는 160만 대가 리콜이 되고 이래서 작년 11월에 어떤 결과가 났냐면 미국 정부가 이러한 내부 결함을 숨긴 거에 대해서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추가 기술 개발을 5천만 불 이상 투자해라라는 이런 공고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 결정되자 이 과징금 결정에 따른 어떤 김 전 부장에 대한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한 30% 정도 해서 약 2,430만 달러의 결국 보상금을 받게 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그 전 김 전 부장의 이런 노력, 이런 제보를 통해서 미국 내 전체 소비자의 권익이 그만큼 향상이 됐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의 질, 네. 그러니까 배상이란 것은 정보의 질에 따라서 얼마나 배상이 정해질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배상금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공익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느냐, 이거는 벌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익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느냐라는 이 배상금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배상금에 따라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한 15%에서 35%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제보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그 흔히 말하는 배상액,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바뀌게 되는데 30% 수준이면은 굉장히 새로운 정보다. 이거 새로운 정보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미국 정부의 관점 혹은 관리 기관의 관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그 정보가 결국은 이번에 벌금을 내리고 과태금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고요. 30% 기여도는 굉장히 큰 거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배상의 금액은 이제 소비자의 피해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 피해자 금액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내부 제보자의 결국은 배상이 정해지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금 액수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액제라고 하더라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내부 고발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대표적인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내부 고발은 담합 같은 건데 네. 담합의 내부 고발은 좀 퍼센테이지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200억이 넘으면 2%가량. 근데 비율이 좀 턱없이 낮긴 하죠. 비율이 턱없이 낮긴 한데 흔히 말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비율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번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진짜 공익 혹은 부패 관련 제보인데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상금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흔히 말해서 캡이라 그러죠. 한도가 2억이 정해져 있어서 소비자가 얻는 혜택에 비해서는 내부 제보자가 얻는 어떤 금액이 조금은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도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또 국세청만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를 위원하고 있고 이거는 이 카테고리는 국민권익위 사항이었고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2억까지 캡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배상금이 작년에 지급됐는데 2억 원밖에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율에 따라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한선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